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조선 왕실의 여의주와 한국 문화코드 신선문화를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용오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오름이란 구름이 발달한 가운데 불안정한 대기에서 발생하는 상승 운동으로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일어나는 강력한 소용돌이입니다. 바다와 구름 사이에 긴 소용돌이가 솟구쳐 파이프가 연결된 듯 보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여 용오름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용이라고 하면 상상 속의 동물 또는 신화 속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동방신선학교 수행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상 속 동물이 아니라 자연계 이면에 깃들어 있는 망냥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전래되어 오는 전설 속에는 용이란 비를 내려주는 고마운 자연신입니다. 그런데 대지를 적시는 빗물은 어디서 끌어올까요? 하늘에서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날까요? 용이 땅에 비를 내릴 때는 바다나 하천,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려 비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용오름이란 이렇게 비를 내려주기 전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 비를 내리는 기적을 여의주로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산 지역 남해 용궁사에 설치된 조형물에는 용이 붉은색 여의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경복궁 근정전으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궁궐에는 임금님께서 정치를 하던 정전이 있습니다. 정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사람이 걸어 오를 수 없는 계단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답도라고 하는데요. 답도란 오직 임금님만이 가마를 타고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이 답도에는 상징적인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답도에 보면 봉황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한가운데에는 여의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답도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창덕궁에 장식되었던 봉황각 복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궁궐의 정전이나 편전 등 왕이 머무는 건물에 설치되었던 장식물입니다. 답도처럼 봉황과 여의주가 배치되어 답도의 원형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정전으로 오르는 임금님의 길, 계단 답도에 봉황이 여의주를 마주보고 그려져 있다면 임금님이 앉는 어좌, 천장에는 두 마리 용과 여의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쌍용이 조형물로 설치되어 멋진 모습을 관람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덕궁에도 쌍용과 여의주 장식이 있었는데요. 쌍용각 보계라는 이름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가끔씩 공개하기도 합니다. 2001년 경복궁 근정전 중수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근정전 꼭대기에서 흥미로운 물건이 발견됩니다. 용이 그려진 붉은색 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적과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화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비를 내리는 용과 여의주를 그렸다고 추측됩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큰 향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향로의 양 끝에 손잡이처럼 돌출된 부분에 여의주가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진 속에는 도깨비 망냥 머리 모양의 향로 뚜껑이 보이지만 현재는 분실되어 몸체만 만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할 때면 항상 지나가게 되는 광화문에도 여의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광화문 어간문 천정에 복원된 그림에도 주작과 여의주, 광화문 현문 천정에도 복원된 기린도에 여의주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궁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의주 장식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복궁이나 창덕궁, 조선 궁궐을 방문하실 때 보물찾기 하듯이 여의주를 찾아보면 궁궐 나들이의 소소한 재미가 될 것입니다. 여의주 장식은 궁궐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입는 옷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령 망냥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임금님의 투구와 갑옷에는 용과 봉황 그리고 백호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용과 봉 그리고 백호는 여의주와 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투구 앞면과 뒷면을 보면 용과 봉황 머리 앞쪽에 사방으로 기운을 뿜어내는 여의주가 자리합니다. 시선을 갑옷으로 옮기면 갑옷
앞면에는 용과 기운을 뿜어내는 여의주가, 뒷면에는 백호가 원형으로 기운을 뿜어내는 여의주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보호대에는 어깨 곡선에 맞춰 굽힐 수 있는 웹불 용과 옥으로 만든 여의주가 장식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정치하시는 정전의 계단, 임금님의 가마가 지나는 답도, 정전의 천정부터 향로까지 여의주가 배치되었고 임금님이 입는 갑옷에서도 여의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주, 경기전에 보관되어 오던 조선의 건국시조 태조대왕의 어진입니다. 1872년에 그려진 어진, 흉배와 어깨에서도 여의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조선 왕실에서는 용과 봉황뿐만 아니라 여의주도 임금님 가까이에 즐겨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여의주는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임금님 가까이에 장식했을까요? 용과 봉이라는 신성한 망량님들은 상고시대로부터 임금님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고래로부터 용하면 여의주를 떠올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의주를 쥔 용은 곧 임금님의 통치권을 상징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의주는 무엇일까요? 여의주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의주의 세 번째 글자 주는 구술이란 의미입니다. 앞에 두 글자 여의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모든 일을 뜻대로 모든 일을 막힘없이 이룬다는 뜻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슬이라고 할까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물건이라면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Z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 가져온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삼고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구슬 드래곤볼 7개를 모으는 기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주가 그저 소원이나 실현해주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잘 알려진 여의주에 대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여의주의 진정한 가치와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인도에는 사바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파할 때 신타마니라는 위대한 덕을 이야기합니다. 신타마니, 옛 인도에서는 여의주를 신타마니라 불렀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 고대 기록에도 여의주를 마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대반야경에 실려 있는데요. 대반야경에 실린 여의주의 위대한 덕, 첫 번째 항마, 신통한 여의주가 있는 곳에는 악마나 마물이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을 제압하는 덕성입니다. 둘째, 치병 또는 치부의 덕성입니다. 열병, 풍열, 냉병을 앓게 되어도 문둥병, 등창 같은 나은 치병도 여의주로 금방 완쾌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 광명의 덕성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어도 여의주가 있으면 밝아진다고 합니다. 넷째, 항온의 덕성입니다. 더울 때는 서늘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위와 추위를 조화시켜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섯째, 제독의 덕성입니다. 여의주가 있는 곳에는 독충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 하더라도 여의주를 상처에 가져가면 그 독이 자연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섯째, 정화의 덕성입니다. 더러운 물 속에 넣으면 금방 맑은 물이 됩니다. 인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도 맑은 물을 구하지 못해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데요. 3000년 전에도 정화의 덕성은 너무나도 중요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곱째, 색조화의 덕성입니다. 청색천으로 여의주를 싸서 물에다 넣어두면 물의 색깔이 모두 청색이 되고 홍색천에 싸서 물에 넣으면 물빛이 홍색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반야경에 실린 일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미 여의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의주는 석가모니께서 불법을 전하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이 지역 사람들은 전설 속의 나가라는 큰 용 혹은 큰 뱀, 마카라라는 신성한 동물 머릿속에 신타마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2300여 년 전 중원에 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제가백가 중 도가의 대표 인물인데요. 장자 이야기에도 여의주가 등장합니다. 장자의 여러 구편을 보면 옛날 강변에 가난한 엄부가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물속에서 귀한 구슬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그 어부는 그 구슬을 부셔버리라고 다그칩니다. 그 구슬은 깊은 물속 흑룡의 턱 밑에 있는 물건인데 흑룡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아들을 혼내는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의주가 천금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며 그 여의주는
용의 턱 밑에 자리한다는 사람들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이 사랑한 여의주를 궁궐과 임금님의 갑옷과 어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옛 고전을 통해서 여의주의 가치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의주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신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의주 상징과 한국문화 코드, 신선 문화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유학이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공자나 맹자, 많은 유학 경전에서 여의주는 찾아보기 힘든 소재입니다. 특히 여의주는 불교 문화와 아주 밀접하다고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에서 여의주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선 유학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괴력난신. 논어 수리편에 보면 공자는 괴력난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괴력난신이란 불가사의하고 괴이한 현상이나 힘, 그리고 어지러운 신, 이같이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조선시대를 돌이켜보면 유학자들은 무속, 불교, 도교, 천주교 등을 괴력난신으로 치부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의주라는 소재는 조선 왕실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조선 왕실 문화에서 이 의문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지연도입니다. 조선 후기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병풍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 궁중과 왕실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여러 요지연도가 경기도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 등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서왕모라는 여신선인데요. 신선들 중 높은 위계를 가졌습니다. 이 신선은 곤륜산 깊은 곳, 요라는 연못 가까이에 응거한다고 전해집니다. 요라는 글자는 아름다운 옥이란 뜻을 가진 글자이며 지는 연못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요지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신선세계로 무릉도원, 도원경처럼 이상낙원을 표현하는 데 대명사로 통용됩니다. 이 요지연도 속에는 신선이 아닌 인물도 등장합니다. 고대 중원국가 주나라의 모광이란 사람인데요. 동아시아의 제왕들이 주나라 모광에게 자신을 대입해서 요지와 같은 신선세계를 드나들고픈 은근한 소망이 느껴집니다. 왕실의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은 조선시대 걸작 안견의 몽유도원도에서 나타납니다. 안견은 도화원의 일원인데요. 도화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려서 납품하는 관청입니다. 말하자면 안견은 국가가 채용한 미술 전문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견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 힌트가 그림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만난 신선세계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꿈의 주인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왕자 안평대군으로 어느 날 안평대군이 복숭아꽃이 핀 낙원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꿈을 안견이란 화가에게 들려주고 3일 만에 탄생한 작품이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면 기암괴석 골짜기 한켠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숲이 자리합니다. 이 그림이 묘사하는 장소를 도원경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해준다는 복숭아가 자라는 신선세계, 낙원세계, 별천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 신흥종교 천리교가 설립한 천리대학이 소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반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아 약탈된 문화재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임금님들이 앉는 자리라면 반드시 함께했던 1월 오봉도입니다. 이 그림은 여타 1월 오봉도와 다르게 재미있는 일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중앙박물관이 도교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열었는데 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림 한 점이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뒷면에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반도도라고 합니다. 신선이 먹는다는 복숭아가 바다를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덕수 2153이란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볼 때 덕수궁에서 발견되었다고 추측됩니다. 복숭아 나무 줄기 모양새가 아직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서려 있는 발룡 같다고 하여 반도 복숭아라고 합니다. 이 반도 복숭아 나무는 3000년에 한 번 열매 맺는데 삼천갑자 동방삭이 몰래 따먹었다는 신선의 열매입니다. 18세기 조선시대 항아리인데요. 영화 같은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무 망량님은
물을 헤치고 나아가고 한 신선은 구름을 타고 현무와 나란히 날아갑니다. 신선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작품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조선 왕실에서 중국 도교와 술법을 숭배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외래 문화 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전통에는 신선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도교가 전래되기 수천 년 전부터 한민족 전통 신선 철학, 신선 사상 또는 신선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면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중국 이야기 속 캐릭터들로 채워졌을 뿐입니다. 중국 도교식 외형을 빌었지만 예로부터 바뀌지 않고 우리만의 신선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신선 세계에 대한 관념은 고구려까지 계승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구려 벽화들입니다. 고구려 벽화에는 수많은 신선과 선녀들이 등장합니다. 덕흥리 무덤 벽화가 대표적입니다. 신선세계란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상적인 낙원 세상입니다. 서구에서 말하는 이데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릉도원, 조화낙원, 별천지가 다 동일한 이상세계 성경, 즉 신선세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커바란 환웅께서 배달국을 건국하실 때 제세2화, 광명이세, 홍익인간을 선포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 낙원세계를 인간 세상에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이것이 신선철학, 신선사상의 본질이자 우리 민족문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벽화가 발견된 고구려 지배층의 무덤들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천신과 신선들의 세상을 분리해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별자리가 그려진 천상세계 천신들과 도깨비 망냥님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 이상세계를 꿈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벽화에 드러난 이러한 신선사상, 신선철학은 도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으며 수많은 한민족 황실과 왕실 문화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북부여에서 갈라져 나와 장구한 역사를 이어온 백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동대학로에 펼쳐진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선세상 같은 곳에서 신비한 동물들과 신선 같은 인물들이 어우러집니다. 천년신라를 봐도 신선 문화의 자취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 탑상편에는 화랑을 국선이라고 부른 기록이 나옵니다. 화랑세기 기록을 보면 신라 화랑들은 신선도를 익혔으며 화랑도의 우두머리 풍월주가 임기를 마치면 상선, 높은 신선으로 불리웠습니다. 향가를 잘하고 자연을 즐기는 낭도들을 운상인이라 구름 위 사람이란 말로 호칭했다고 합니다. 운상인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선을 말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고려는 어떠했을까요? 불교가 주류가 되었어도 신선 문화의 전통은 어김없이 계승되었습니다. 고려의 신선 문화의 면모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기록, 고려사와 규원사화에서 8신선에 대한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경에 사당을 세워 팔진선 또는 팔성을 모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백두학 태백선인, 두학천녀, 월성학 천선, 구려 평양선인, 구려 목멱선인, 송학 진주, 증성학 신인, 용의학 육통존자 이렇게 8분을 사당에 모셨습니다. 지명, 특히 산악 명칭과 결합된 호칭에서 전통적인 산악 신앙의 자취가 느껴집니다. 기록에 남겨진 내용을 토대로 몇 분을 살펴보면 백두학 태백선인은 환웅천왕을, 두학천녀는 신시시 왕후로 설명하고 있어 커바란 환웅천왕과 웅시 황후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웅족과 호족의 백일 수행 기록이 전해지며 웅시 황후께서는 이 어려운 수행을 끝마치며 진정한 인간, 태일의 인간이 되어 한민족 창건 역사 이론으로 거듭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성학 신인은 고시씨의 신이란 설명을 달아놓아 고실의 전통이 시작된 당군 조선시대 신선으로 추정되며 구려 평양선인과 구려 목멱선인은 구려라는 호칭에서 고구려로부터 유래됐다고 추측됩니다. 목멱이란 호칭은 가장 최근까지 흔적이 서울 남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산의 본래 이름이 목멱산이었고 목멱선인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치우씨의 신이라고 설명된 송악진주는 고려 개성의 송악산과 연관됐다고 추정됩니다. 흥미롭게도 8신선에 대한 기록에는 불교식 명칭이 덧붙여져 민족 전통 신선 문화가
불교 신앙과 결합됐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건 국가에서 사당을 짓고 모셨던 고려의 신선 문화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려사라는 역사책을 보면 고려 황제의 행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의장 깃발들에서 고려의 여의주와 신선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려 18대 황제 의종 시기에 세부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려의 법과 노부에 따르면 임금님 행차에는 수많은 인원과 가마와 말, 깃발 등이 동원됩니다. 여기에는 총 60여 종의 깃발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령, 망냥, 황룡, 현무, 주작, 청룡, 백호뿐만 아니라 6종류의 신선 깃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선 깃발들을 보면 행렬의 중간부터 서왕모 대기가 등장합니다. 앞서 같이 살펴본 요지 연도의 주인공이지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악기, 박과 피리를 연주하는 신선이 그려진 큰 깃발이 나타납니다. 가운 집박 선인대기, 가운 취적 선인대기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 순서에는 두 신선이 춤추는 쌍무 선인대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한 구슬을 받던 신선, 봉보주 선인대기가, 그 다음에는 여의주를 받들고 있는 신선이 그려진 봉여의주 선인대기가 뒤따릅니다. 이어서 귀한 구슬만 그려진 보주기, 화기를 두른 화주기 등이 행렬을 이룹니다. 안타깝게도 신선 깃발들 정확한 그림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절까지 사용된 가귀 선인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깃발은 지금도 청와대에서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의장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궁박물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부터 고대까지 거슬러 황실과 왕실 속 신선 문화의 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자료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접할 수 있어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문화 코드 신선 문화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